네,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고전 산문 6강에 나와 있는 남영래의 옥루몽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구몽하고 모든 구조에서 굉장히 유사합니다. 천상계의 인물들이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인간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욕망들을 누리고 다시 천상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한몽 구조, 몽자류 소설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만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구운몽 같은 경우에는 인간 세상을 다 살아보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죠. 반면에 이 글은 인간들이 누리는 그런 모든 어떤 부귀영화들, 속세적 가치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두 가지의 세계관의 차이가 보이고요. 자, 이 글이 2013년도 수능 B형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 10년도 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서 이게 또 보일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진 않아요. 자, 우선 선생님이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원래 뻘소리 안 하고 직진하는 강의죠. 그런데 오늘은 잠깐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소설에서 우리가 줄거리 공부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소설이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해제 같은 경우를 보면 해제가 설명이 돼 있고 밑부분에 이 글 전체의 줄거리라고 돼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강의를 할 때 앞부분에서 뭐 이 글이 이렇게 흘러가는 글이다 대략적으로 스케치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옥루몽이라고 하는 이 글의 줄거리를 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줄거리만 알았을 때 실제 내가 지금 본 지문 말고 다른 부분이 나왔을 때 조금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줄거리를 알았지만 그 텍스트를 보지 못했다면 사실은 현실적인 도움은 크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통 설명을 할 때 이 지문의 앞과 뒤를 잘 설명해 주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현장에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지문들은 우리가 봤던 지문이 아니라 제목은 알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어줍지 않게 이게 앞부분이 뭐고요 뒷부분이 어떻게 끝납니다를 설명해 줘버리면 거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이는 지문을 못 건드리는 학생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저는 어떻게 항상 설명을 하냐면 나온 그대로 이 앞뒤 얘기를 우리가 전혀 모른다는 상태에서 이 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나와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분석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줄거리 이야기는 저는 대부분 다 하지 않죠. 그리고 제 생각은 줄거리를 몰라도 그래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EBS에 있는 글은 이글뿐 아니라 다른 글이라도 올해 출제 가능성이 있는 글이죠. 자,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줄거리를 몰라도 된다고 했던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글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내가 수능장에서 만나게 되는 글은 아예 처음 보는 글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줄거리를 무시한 상태에서 나와 있는 텍스트만 가지고 정보를 확인하는 연습을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EBS에 있는 건 얘기가 조금 다르죠. EBS에 있는 거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평가원이 여기서 반영한다라고 마치 컨닝 페이퍼처럼 얘기해 준 거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옥루몽의 이 텍스트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출제 가능성이 있는 글이기 때문에 다시 시험장에서 볼지도 모르는 글이기 때문에 EBS에 있는 소설들은 줄거리를 알아두는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선생님 이제 뭐 이것저것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봤는데요. 강사들이 설명을 할 때 앞에 뭐 이 글이 이런 글입니다 하고 얘기해 주죠. 그죠? 그 정도 줄거리로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헷갈리기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줄거리를 공부하실 거면 다시 얘기할게요. 줄거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불안해서 나는 줄거리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보니까 저 같은 B급하고는 굉장히 다른 사이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튜브에 채널 중에서 10분 문학이라고 하는 채널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를 봤더니 그 정도 설명을 해준다면 10분 정도 투자해서 그 정도 줄거리를 공부해 둔다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정리해서 말해 볼게요. EBS에 실려있는 소설이든 뭐든 간에 소설에 공부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줄거리와 상관없이 나와 있는 텍스트만 확인하는 거다. 그런데 EBS에 있는 것들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줄거리를 좀 공부해 두는 게 필요한데 만약에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발견한 10분 문학 요 사이트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아마 줄거리 요약을 현실적으로 의미 있게 해주는 사이트가 아닌가 싶어요. 괜히 저 같은 B급 강의들 앞부분에서 막 줄거리 얘기해 주는 것들 또 헷갈리기만 할 거예요. 별 필요 없고 있는 그대로 보던가 아니면 줄거리 공부할 거면 10분 문학인가 하는 거 이거 말고도 선생님이 찾지 못한 사이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참고해서 줄거리를 간단하게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줄거리 얘기 전혀 없이 나와 있는 텍스트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일단 항상 했던 것처럼 해제를 먼저 보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60
4회에 회장체로 이루어져 있는 장편 소설이다. 회장체라 그랬죠. 그죠? 이거 별거 아니고요. 별거 아니고. 글을 구성할 때 쭉 쓰는 게 아니라 뭐 1회, 2회, 3회 마치 연작 소설처럼 이렇게 쓰는 형식을 회장체라고 합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다음 구성이 치밀하고 규모가 방대하여 표현력이 뛰어나다. 옛날 글치고는 좀 긴 글입니다. 주인공인 양창곡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영웅의 행적을 그린 작품으로 자 기본적으로는 영웅 소설이 될 수 있겠죠. 영웅의 행적을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유교 사상을 골격으로 현실에서의 부귀영화를 긍정.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이거하고 구운몽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내신 문제건 수능 문제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죠. 구운몽과 비교했을 때 이 글의 공통점은 어떤 거고 차이점은 어떤 거냐 물어볼 수 있는데 공통점은 훨씬 더 많죠. 어차피 이 글이 구운몽의 구조를 가지고 온 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구운몽에서 카피했다고 말해도 좋을 만큼 구운몽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구운몽과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기본적인 세계관의 차이죠. 구운몽은 인간의 부귀영화, 인간들이 누리는 현실적인 부귀영화들을 헛된 구름처럼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생 무상을 말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현실에서의 부귀영화, 남자가 출세하고 많은 부인들을 거느리고 높은 벼슬에 올라가는 것을 긍정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구운몽이랑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거니까 이건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불교 사상과 도교 사상의 특징도 나타내고 있다. 만약에 이때 기독교가 있었으면 그것도 들어갔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종교에 피당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세계관들이 이 글 속에 녹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분 현실 꿈 현실의 한몽구조 이런 점이 구운몽과 공통구조인 거죠. 주의할 것은 여기서 현실은 인간 세계가 아니죠. 하늘나라입니다. 선계에 있던 사람이 꿈을 꿔서 인간 세계로 내려오게 되고요. 다시 현실로 선계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한몽구조, 이런 구조를 한몽구조라고 하죠. 많이 봤을 겁니다. 한몽구조를 바탕으로 서사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남자 주인공인 양창곡의 일생은 문창성이라는 천상계의 신선이 꿈속에서 겪는 일이다. 자, 현실 세계에서 주인공은 양창곡입니다. 근데 이 인물이 하늘나라에 있을 때 얘의 이름은 문창성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문창성이라는 하늘나라의 인물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인간 세계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것이 꿈을 통해서 꿈을 꾸는 것을 통해서 인간 세계로 온다라는 거죠. 자, 다음 부분 주인공의 일대기 속에서 과거 시험의 부정을 척결하고 간신들의 악행을 막아내서 선정치민 자, 훌륭한 정치를 하고 백성을 다스린다는 말이겠죠. 선정치민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개혁의 의지와 방법을 담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는 지문은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작가의 당대의 현실개혁 의지를 보여준다는 건데 이게 뭐 평가원 모의고사나 혹은 다른 어떤 것에 수능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것에 올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이 지금 해제가 말하고 있는 뒷부분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지문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홍랑이가 저의 추레함을 점점 더함을 보고 추연히 슬퍼하면서 답지를 아니하고 있었는데 자, 홍랑 선생님이 줄거리가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 어차피 뒤에 나오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죠. 자, 얘의 본명은 강남홍입니다. 나중에 뭐 홍온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도 하는데요. 자, 강남홍인데 얘는 원래 지금 기녀예요. 기녀인데 급도 굉장히 높은 기녀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추레함을 더함을 보고 슬퍼하며 답지를 아니하고 있는데 이때 황자사가 자, 조금 읽으면 이놈이 나쁜 놈인가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글쎄요. 한 도를 맞는 것이니까 뭐 도지사 뭐 그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일반 원님보다 높은 벼슬입니다. 황자사가 미친 흥을 걷잡지 못해서 좌우를 호령하여 일척소선 작은 배죠. 작은 배를 준비해서 강중에 띄우고 강에 띄우고 소주의 제기 자 소주가 동네 이름이에요. 아마 요 이야기가 벌어지는 동네가 소주인 모양입니다. 소주의 제기 한자를 보면 여러 기생들이죠. 여러 기생들로 홍랑을 붙들어서 선상에 올리니 자 홍랑이 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놈의 자사라는 놈이 황자사라는 놈이 기생들을 시켜서 걔를 잡아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홍랑만 배에 실었습니다. 선중에 비단 장을 첩첩히 두르고 아무것도 없더라. 자, 배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배로 우리가 보통 배라고 하는 게 밖을 구경하려고 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배에다가 비단으로 장막을 다 둘러버렸어. 선생님 입으로 참 말하기가 되게 민망한 부분인데요.
홍랑을 불러서 아무도 없는 배에서 강제로 못된 짓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쨌든 아주 개새끼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황자사가 장중에 뛰어들어서 홍랑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홍랑아, 네가 비록 철석간장이야 지조와 절개가 높다고 하지만 항여옥의 불같은 욕심에 어찌 녹지 않으리요. 항여옥이 아마 황자사 지의 본인인 모양이죠, 그죠? 네가 아무리 지조와 절개가 높다라고 하지만 나의 욕심에 녹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오늘은 내가 편주의 작은 배에 서시를 싣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서시 기생이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서시를 싣고 범대부를 효칙하여, 효칙이란 말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니까 요 단어는 좀 알아둡시다. 효칙이 본받고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뜻이겠죠. 옛날에 범대부가 서시를 싣고 배 위에서 놀았던 것을 내가 본받아서 평생을 케아리 하리라, 시컨 한번 놀아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차시 홍랑이 이 거조를 보니, 자, 이 모습을 보니 강포지옥을 면치 못할지라. 자, 강포지옥, 자, 별로 중요해 보이는 말은 아닙니다만 힘으로 당하는 욕이죠,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못된 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남자가 다 하진 않습니다. 남자들 중에 일부 개새끼들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일부러 여러분 제 입에 올리기가 못해서 좀 말을 좀 심하게 하고 있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포 지옥을 면치 못할 것 같았어. 자, 내가 여기서 오늘 지조와 절개를 잃을 것만 같아. 그래서 안색을 불변하고, 그렇지만 불안한 내색을 하지 않고요, 안색을 불변하고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태연히 웃어 말하기를, 상공에 체중하심으로 일개천기를, 나 같은 천한 기생을 이같이 겁박하시니, 힘으로 겁을 주시니 상공의 체면을 깎아내림입니다. 자, 일단은 은근히 질책했죠, 그죠? 네가 그렇게 지체가 높은 놈이 나 같은 일개 기생을 불러다가 이렇게 힘으로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은 네 체면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첩은 이미 청루의 천한 계집으로, 자, 청루라고 하는 게 술집이에요. 그러니까 청루의 천한 계집이라고 하는 것은 술집의 기생이라는 말이죠. 술집의 기생으로 어찌 열렬한 지조를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다만 평생에 지킨 뜻을 오늘 보전치 못하리니, 평생에 지킨 뜻이 뭐겠어요? 지조와 절개죠, 그죠? 나는 내가 원하는 남자가 아니면 사랑을 나누지 않겠다, 이런 지조와 절개가 내 평생의 뜻이었는데 그것이 오늘 보전치 못할 것 같아오니, 원컨대 벽에 걸린 검은고를 주시면 두어 곡조를 아래고 심해를 풀어서 화열한 기상으로, 기쁜 기상으로 상공의 즐기심을 돕사올까 합니다. 자, 이 말을 보면요, 이런 거죠. 요약을 하면, 내가 그동안 평생 동안 지조와 절개를 지켰어. 근데 내가 오늘은 그것을 못 지킬 것 같네. 이 말은 황자사 그놈한테 자신을 허락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황자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런 말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홍랑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부분. 황자사가 홍랑이 자신의 뜻을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위풍을 두려워 회심, 마음을 돌리는 거죠. 그동안 거절하고 있다가 오늘 나의 어떤 힘이 이렇게 두려워서 마음을 고치는 것인가 하여서 바야흐로 손을 놓고 말하기를, 낭자는 여중호골이여 수단 있는 명기다. 내가 일찍 황성 청루를 편답하여 이름 있는 기녀와 재주 있는 여자를 내 수중에 못 달랜 자가 없거늘. 원래부터 이런 놈이었어요, 그죠? 서울에 있을 때부터 내가 이름 있는 기생들 거시겠는데, 낭자가 한결같이 고집하여 순종치 아니한즉 거의 위태한 거조를 당할 뻔하였도다. 자, 네가 계속 나한테 반항했다면 오늘 넌 아마 위태한 일을 당했을 거다. 이제 이같이 회심하여 전하위복하니 이것은 낭자의 복이다. 네가 마음 바꾼 거는 너한테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비록 부귀가 못하나 당시의 승상의 장자요. 자, 얘네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승상이라는 말이죠, 그죠? 황승상일 텐데 걔도 마찬가지로 개새끼입니다. 자, 내가 황승상의 장자 큰아들이요 일도 방백, 자, 한 도를 맡는 도지사라는 거죠. 일도 방백의 종기함을 겸하였으니 마땅히 금과 옥으로 집을 짓고 낭자와 더불어 평생 부귀를 누리게 하리라. 자, 이제 이 멍청한 놈은 홍랑의 속뜻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지금 순종하는 척하니까 기분 좋아진 거지 뭐. 기분 좋아서 지금 이렇게 찢어진 입이라고 막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설파의 친히 말을 끝낸 후에 친히 검은 고를 들어서 홍랑을 주면서 말하기를 낭자의 재주를 다하여 활약하는 곡조 즐거운 곡조를 한번 타봐라 하니 홍랑이 미소를 짓고 검은 고를 받아 한 곡조를 타는데 그 소리가 자 이제 홍랑이 첫 번째 타는 소리를 묘사할 겁니다. 그 소리가 하창방탕하여 3월 춘풍에 백화 모든 꽃들이 만발하는 것 같았고 오릉 소년이 어떤 소년이 준말을 타고 달리는 것 같았고 언덕의 버들들은 비 기운을 띄었고 물가에 갈가막이 분분하게 춤을 추니 자 이제 이게 아마 검은고의 소리였던 모양이죠. 제일 처음에는 아마 글쎄요 항자사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인지 첫 번째 타는 가야금의 소리는 봄경치하고 조응대죠. 봄경치와 조응대입니다. 어울리고요. 뭔가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모양이에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황자사가 호탕함을 이기지 못하여 장을 걷고 좌우를 돌아보아 다시 배반이면 술과 안주겠죠. 술과 안주를 내와서 홍랑을 의심치 아니하거늘 자 뭘 의심하지 않는 거야. 얘는 이제 나한테 다 넘어왔다라고 멍청한 놈이 생각하는 거죠. 하거늘 홍랑이 다시 옥수로 줄을 골라 옥수는 여자의 손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손으로 다시 줄을 다시 골랐어요. 조율을 한 거겠지. 조율을 하고 한 곡조를 다시 타는데 자 그 소리 이번엔 소리가 다릅니다. 그 소리가 쓸쓸하나 강개하여 뭔가 의기로운 마음에 슬픔빛이 나서 소상반죽의 저녁에 빛 떨어지고 자 소상반죽은 글쎄요 소상강의 대나무 밭처럼 보이죠. 뭐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선생님 설명을 하는 건데 대나무 밭에 저녁비가 떨어지는 것 같고 새외청총에 자 추운 날 밖에 있는 푸른 무덤 같겠죠? 자, 무덤에 찬 바람이 일어나니 강상의 나뭇잎이 풍운에 솟으라고 천혜의 기러기가 애원하듯 소리하니 자, 이거는 아까 봤던 거랑 완전히 다르죠. 그죠? 뭔가 슬픈 곡조를 연주하는 겁니다. 요거는 아까 봤던 첫 번째 곡조는 홍랑의 마음과는 좀 대비되지만 지금 보는 이것은 홍랑의 정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신의 슬픈 마음을 담아서 이제 지조와 절개를 빼앗기는 상태, 그 상태에서 슬픈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곡조를 탔습니다. 자, 그랬더니 일자가 추연한 빛이 있어서 주위 사람들이 모두 슬픈 빛이 있어 소양제기 무단히 눈물을 머금떠라 옆에 있는 모든 기생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자, 다음 부분. 홍랑이 이에 곡조를 변하여 소현을 거두고 대현을 울려서 운조를 아래니자 세 번째 곡조를 타는 거예요. 우조가 아마도 곡조 이름 같죠. 우조를 타니 자, 또 그 소리를 묘사합니다. 그 소리가 비창 강개하여 매우 슬퍼서 불평한 심사와 오열한 흉금 울고 싶은 마음이 일자를 경동하니 매우 감동시키니 주중 제인이 배 위에 있는 여러 사람이 일시에 읍하더라. 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죠. 홍랑이 검은 고를 밀치고 열렬한 빛이 미우가 이마하고 저기 눈썹이라는데 그냥 눈썹으로 합시다. 자, 눈썹에 가득하면서 말하기를 자 이제 한참 검은 고를 타더니 뭔가 열렬한 빛이 나왔어요. 눈빛에 이마에 열렬한 빛이 보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 잘 보세요. 유유창천아 하늘아 홍랑을 내실 때 그 근본을 천이하시고 자 어릴 때부터 기생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이렇게 천하게 태어나게 하고 그런데 마음은 강렬히 하여서 강한 세계의 일신을 용납할 땅이 없으니 자 이놈의 세계에는 땅이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도 나의 이런 해포, 지조와 절개, 나의 이런 것들을 받아줄 그런 땅이 없으니 청강의 어복 굴삼녀를 쫓을지라 청강의 어복 굴삼녀 자 뒤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요. 굴삼녀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바다인지 강인지 빠져서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도 이런 말이지 이 사람이 나도 나의 이런 뜻을 받아들일 더러운 땅 이런 땅은 내 뜻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굴삼녀를 본받아서 물에 빠져 죽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굴삼녀를 쫓을지라 바라건대 첩이 죽은 후에 신체를 건지지 마라. 죽어도 조결한 땅에 놀게 하소서. 자 황자사 너 같은 더러운 놈이 있는 더러운 땅에다가 나를 건져내지 말고 그냥 깨끗한 물속에 있게 냅둬라라고 말을 하고요. 말을 마침에 몸을 날려 강심에 뛰어드니 자 보세요. 오호 선제라 안타까운 일이다. 누가 한 말일까? 그렇죠. 서술자의 평가죠.
서술자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슬픈 일이다. 필경 생명이 어찌 되었는가.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제일 처음엔 안심을 시켰다가 나중에 슬픈 마음을 보이고 마지막에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굴삼녀를 본받아서 물속에 빠져 죽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으로 갈게요. 차시, 자, 이때 연옥이 또 새로운 인물 나왔죠, 그죠? 누군지 잘 몰라요. 자, 일단 좀 더 읽고 판단합시다. 연옥이 홍랑의 죽음을 듣고 발을 구르며 통곡하고 관문을 두드려. 자, 이 가나에 누가 있어요? 황자사가 있는 거죠. 황자사가 있는 관문을 두드리고 말하기를 소녀는 강남홍의 차안입니다. 차안이 여자 종을 차환이라고 불러요. 자, 소녀는 강남홍의 차환입니다. 이름은 연옥이라. 그러면 새로 등장한 인물이 어떤 관계인지 알겠네요. 홍랑도 부모 친척이 없고 소녀도 부모 친척이 없어서 고단한 신세로 노주가 상의하여서, 자, 노비와 주인이니까 아마도 강남홍과 내가 상의하여서 서로 친한 것이 형제 고륙과 다름이 없었는데 홍랑이 이제 무제의 강중 원혼이 되어 남은 뼈를 거둘 수가 없사오니 원컨대 간력, 자, 가나의 힘을 빌려서 백골을 수습하여 묻을까 하나이다. 상의하시죠, 그죠? 내가 종이긴 하지만 둘 다 처지가 비슷해서 형제처럼 지냈어. 근데 죽었다고 하니까 시체로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가나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사가 그 놈이에요. 황자사. 그 뜻을 참혹하게 여겨 관선 10여 척을 주니 옥이 아까 봤었던 그 연옥이죠. 연옥이가 10여 일을 강중에 배하여 울며 찾되 종적이 없거늘 할 일 없이 집에 돌아와 주가와 지전을 갖추어자. 시체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제사상을 차리는 겁니다. 술과 과일과 지전을 갖추어서 강상에 초원하고, 강가에 나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홍랑이 입은 의상과 폐물을 강중에 던지고 우니 행인 가객과 사공 어부 등이 눈물을 아니 흘릴 리가 없더라. 누가 보니까? 서술자가 보니까. 이것도 이 상황에 대해서 서술자가 평가해 주는 거죠. 줄거리 알 필요 없다고 했는데 궁금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황자사, 이놈은 제일 나중에 가면 자기가 지금 자기 앞에 홍랑이 죽은 걸 보고 이 어리석은 놈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착한 인물로 걔가 전선을 하게 되고요. 자, 10일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다 그랬죠, 그죠? 자, 주인공이 죽을 리가 있나요? 말도 안 되게 누군가가 미리 사실을 알고 도와주게 해서 지금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있는 것들 읽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부분으로 건너가 볼게요. 자, 옥이 초원을 맞고 제사를 지내고 집에 돌아와 보니 적적한 누대에 티끌이 자욱하고 외롭고 쓸쓸한 문전에는 거친 풀이 무성하니 전일 풍류의 자취를 묻을 곳이 없어서 다만 문을 닫고 밤낮으로 호곡하면서 항성간 창두를 주야 기다리더라. 아까 이게 소주였었죠, 그죠? 지금 소주의 상황이고 황성에 갔대요. 황성에 간 창두는 아까 우리가 그 여자 종을 부르는 말이 차환이었죠. 남자 종을 부르는 말을 창두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뭔가 편지를 써가지고 황성에 있는 양창고기한테 편지를 보내는 모양이에요. 근데 편지를 보냈는데 아직 소식은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미 강남홍은 죽게 된 것이니까 이 옥이라는 여자는 종은 편지 보내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중략됐고요. 자, 그 다음부터 갑니다. 중략이 아닌가요? 자, 그 다음 장면. 차설 이런 거 많이 보죠, 그죠? 차설 다 아실 텐데요. 차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각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고전 소설에서는 흔하게 이런 것들이 서술자가 장면을 전환할 때 그냥 관습적으로 을에 쓰는 말이에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는 해석할 때 이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양공자가 인물 또 나왔습니다. 이게 양창곡이겠죠. 항주 창두를 보낸 후 객간에 적적한 심사가 날로 더하여서,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떠나서 있나 봐. 객관에 적격한 심사가 날로 더하여서 과일이 먹는 과일이 아니고요. 과거 시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 아마 이 사람은 지금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어딘가 온 모양입니다. 마침 조정에 변이 있어 과거를 뒤로 미루니 오히려 몇 달이 격하였는지라. 자, 몇 달이 지나고 있어 공자가 고향을 생각을 하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하루는 서안을 의지하여 책상을 의지하여 한 곳에 이르니. 자, 잘 보셔야 돼요. 이상하잖아. 책상을 의지했어. 근데 한 곳에 간다고? 이상하지,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책상에 의지하여서 잠이 든 거예요.
꿈을 꿔서 한 곳에 이르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한 곳에 이르니 심리 강산에, 자, 강상이 강이겠지. 강에 홍련화 붉은 꽃이 많이 피었는데 한 가지를 꺾고자 하다가 홀연 광풍이 대작하여 물결이 일어나며 꽃가지가 꺾어져 강 중에 빠지니, 자, 여기까지 이게 꿈의 얘기일 거예요. 아깝고 놀라와 소술하쳐 깨달으니 남가 일몽 헛된 꿈 개꿈이었다. 마음에 상서롭지 아니하여 하더라.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꿈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홍랑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금 양창곡이라는 인물은 꿈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하필 꽃도 홍련화죠, 그죠? 홍련화 붉은색 꽃이니까 아마도 이게 홍랑을, 강남홍을 가리키는 말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큰 바람이 불어서 꽃가지가 꺾어져서 강 중에 빠졌어. 그러니까 어떤 시련 고난 때문에 물속에 꽃이 빠졌네. 강남홍의 상황과 똑같죠. 꿈을 통해서 강남홍의 지금 상황을 알려주는 모양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수일이 못하여서 홀연 항주 창두가, 자, 항주에서 창두가 이르렀어. 아까 그 여호기가 보냈던 아마 그 종이겠죠. 창두가 이르러 홍랑의 서간을 드리니, 자, 죽기 전에 아마 홍랑이 편지를 쓴 모양입니다. 서간을 드리니 공자가 반가워하며 떼어보니 거기에 쓰여 있게, 자, 천첩 강남홍은, 자, 지금부터 마지막까지는 전부 다 편지의 내용을 쓴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천첩 강남홍은 일봉서찰, 자, 하나의 편지를 양상공께 올리나이다. 첩의 명도가 운명이 기박하여서, 운명이 좋지 않아서 어려서부터 부모의 교훈을 모르고 자라서, 자, 어려서 아마 부모랑 일찍 여인 모양이죠. 그래서 어릴 때 부모의 교훈을 모르고 자라서 몸이 청루, 술집에 의존하여서 창루에 천한 몸이오니, 기생이오니, 자, 기생이 됐어, 그지? 그러니까 군자의 버린바다 문남자와 사랑을 나눌 만한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군자들은, 나 같은 기생들은 멀리 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직 일편 고신이, 자, 외로운 몸이라는 말이죠. 자기 자신을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몸이라고 했어요. 외로운 몸이 한번 지기를 만나, 지기는 친구죠. 자신을 알아두는 친구를 만나서 청산 녹수에 품은 소회를 의논하고 영문 백설에 감춘 바 시부를 하답하여 평생의 소원을 이룰까 하였더니, 자, 잠깐 요약해 볼까요? 나는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없어. 어릴 때부터 술집에서 기생이었어. 그러니까 군자들한테 선택받는 건 꿈에도 꾸지 못하고 나를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서 음악이나 하고 신학 읊으면서 살려고 했었는데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뜻밖의 공자를 만나, 이거 누구예요? 양창곡이죠, 그죠? 공자를 만나서 흉금이 상조함에, 서로 마음이 통함에 강비의 해패함을 효칙하고, 또 나왔죠. 효칙 본받다라고 돼 있고요. 뒤에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여자가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남자한테 마음을 주고 건즈를 소임함을 허하샤. 자, 아내가 되는 것을 허락하셔서 첩으로 거두심을 약속하시니, 자, 아직 결혼한 거 아니죠. 결혼한 거 아니고 요약해 봅시다. 나는 훌륭한 남자와 만날 것은 꿈에도 꾸지 않았어.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너와 만났는데 훌륭한 네가 나를 첩이든 아내든 나를 아내로 맡겠다라고 약속을 하니까 아직까지 결혼한 건 아니죠. 약속을 하시니 군자의 말씀이 금석 같으심에, 금석이 돌에 새긴 약속이죠, 그죠? 그러니까 금석 같으심에 천첩이 하해같이 바라쌌더니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바라고 있었었는데, 조물주가 시기하고 천지 신령이 방해하여서 소주자사 황공이가 망망음탕한 마음으로 창기를 천대하고 이해로 달래며 힘으로 겁박을 하여서 압강정 남은 풍파가 정당호에 이르렀으니, 이것 아마 다 추측하는 거죠. 비유하는 말처럼 보이죠, 그죠? 풍파니까 파도겠죠. 파도가 전당호에 이르러서 아마 이것이 위급한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이놈이 나를 위세로 힘을 주고 겁박을 하고 하니까 이런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으니 5월 5일 천중지절에 경도회에 이름하여서 첩을 겁박고자고 하니 간신히 부지하는 목숨이 새장 속의 새요 그물 속의 물고기다. 자신의 위태로운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낭군이 떠난 다음에, 결혼을 약속한 양창국이 떠난 다음에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부분.
지척 청파에 몸을 던져 죽는 선비를 쫓으려고 하니 이게 누구였는데 아까 굴원이었죠, 그죠? 자신이 험한 꼴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망부산 뒤에 오는 행인, 이가 문맥을 보면 아마 망부산이니까 남편을 기다리는 산이죠, 그죠? 이 뒤에 오는 행인이니까 나중에 오실 양창곡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아요. 자, 행인을 보지 못하니 어복고온이, 어복이 고기 뱃속에 들어간 외로운 혼이죠, 그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복고온이 영욕은 잊었으나, 자, 출세하고 부귀 영화 받는 건 다 잊었으나 백마강에 찬 물결에 여한이 난설이라. 자, 다른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만나지 못하고 죽으니까 그것이 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바라건대 공자는 천첩을 참아 떠나지 못하지 마시고 청운의 뜻을 두사. 자, 무슨 말이야? 나를 빨리 잊으라는 거죠. 나를 빨리 잊고 청운의 뜻이라고 하는 건 출세하는 거예요. 입신양명. 입신양명의 뜻을 두사 금의로 고향에 돌아가. 이거 금의, 금으로 만든 옷을 입고 고향 돌아가는 거. 금의 환향이라고 하죠. 그죠? 출세하는 거예요. 출세해서 고향에 돌아가는 거. 출세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오시는 날 고정, 예정을 생각하사 적은 돈으로 강산 고온을 위로하여 주소서. 잠깐 스톱. 이런 말을 했네요. 그죠? 일단 나를 잊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나를 잊고 출세해서 일단 고향에 돌아와라. 그리고 돌아오는 날 조금만 돈을 들여서 내가 죽었으니까 강 쪽에 와서 나한테 제사를 한번 지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부분. 첩이 죽은 후 알미 있은즉 상공의 영기함을 흠양할 것이요 만일 정령 민멸치 않는즉 잊지 않는다면 명부에 발언하여서 차생에 미진한 인연을 후생에 기약할까 하나이다. 자, 나는 저승에 가서 명부 저승의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현생에 이루지 못한 이런 우리의 사랑을 다음 생에는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을 할 겁니다. 100량 은자를 보내오니, 돈을 보내오니 객중 부비를 도우사. 이 사람 지금 고향을 떠나 과거 시험 보러 갔죠, 그죠? 여비로 쓰사, 이런 말인 것 같아. 죽는 사람으로 하여금 먼 저승에서 연연한 생각을 1분이라도 덮게 하소서. 붓대를 잡으며 흉금이 막혀 생리사별. 자, 살아있을 때도 이별하고 죽어도 이별하는 거죠. 생리사별의 해포를 다 고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였다. 자, 이야기가 끝났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양창곡도 지금 그 강남홍이 어떤 상황이 됐는지 알게 됐고요. 강남홍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먼저 1번 문제부터 확인해 볼게요.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일단 1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은 강남홍은 황자사가 자신을 소선에 태우자 욕된 일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첫 부분에 나오죠, 그죠? 내가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것이 황자사는 이제 자신한테 허락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반면에 그 말을 했을 때 강남홍 입장에서는 죽음을 결심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2번. 강남홍은 황자사의 행포에 자신의 품어온 뜻을 온전히 지키기 힘들다고 생각했어. 역시 첫 부분에서 황자사한테 하는 말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1번, 2번 결과적으로 같은 말이겠죠. 3번은 황자사는 자신의 의도한 대로 강남홍을 마음을 바꾸었다고 여겨서 그래서 강남홍이 회심했다라고 여기고 안심을 하게 되죠. 4번. 황자사는 연옥이 강남홍의 시선을 수습하여 묻어주려고 한다고 고하자 도움을 주었어. 관아에서 배를 10척인가 줬었죠, 그죠? 4번까지 다 맞고요. 5번. 양공자는 꿈을 통해, 자, 꿈꾼 거 맞습니다. 강남홍이 당면한 난관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강남홍이 지금 처하게 된 힘든 상황을 암시적으로 안 거죠. 이걸 뿐 아니라 나중에 어떤 글을 보더라도 고전에서는 고전 시가가 되었던 고전 산문이 되었던 꿈이 나오게 되면 독해를 하시면서 얘가 어떤 기능을 할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에 흔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2번 문제 볼게요. 자, 기역 디귿은 모두 강남홍이 타는 곡조의 이름이죠, 그죠? 기역은, 자, 기억을 더 넣어봅시다. 기억은 봄경치와 어울리는 밝은 노래였었고요. 니은은 슬픔을 얘기하는 거였고 디귿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그러면 답을 찾아보도록 하죠. 1번 볼게요. 기억은 선율이 자아내는 느낌이 니은 디귿과 대비되고 있어. 그렇죠? 기억은 밝은 느낌, 니은 디귿은 슬픈 느낌. 1번은 맞네요. 선생님 2번 읽었죠, 그죠?
2번 읽었네요. 그죠? 자, 1번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1번 다시 볼게요. 1번. 기억에는 황자사를 안심시키기 위한 강남홍의 의도가 반영돼 있어. 왜냐하면 기억은 되게 밝은 노래였죠. 그죠? 밝은 노래고 흥겨운 노래여서 황자사한테 지가 허락할 것처럼 말했으니까 이제 한번 놀아보자. 이런 뜻으로 그 황자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곡은 슬픈 노래가 아니라 밝은 노래를 탄 것처럼 보이고요. 2번 선지는 미리 설명을 했네요. 자, 3번. 니은 디귿에는 의기가 복받쳐 원통한 강남의 마음이 이입돼 있어. 니은 디귿은 슬픈 노래였으니까 3번도 가능하죠. 4번. 니은 디귿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슬픈 마음을 지니도록 만들고 있어. 주위에 있던 뱃사공부터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랬죠. 답은 또 5번이겠네요. 기억은 백화가 만발한 봄의 정경과 대조 웃기시네. 대조가 아니라 조응되는 거죠. 조응되고 있고 니은 디귿은 조응이 아니라 대비되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고 어떤 소재의 특징을 물은 문제 같아요.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은 자 일단 A와 B는 A와 B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거 이거 안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아. A와 B가 서술자의 개입 부분이죠, 그죠? 서술자가 개입을 하게 되면 이거 누구한테 전달해 주는 거지? 서술자가 그 상황을 독자에게 직접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럼 당연히 개입이 있게 되면 독자들한테 공감을 유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1번 볼게요. A와 B 모두 작중 상황의 비극성. 자, 어찌 슬프지 않으리요? 어찌 안타깝지 않으리요?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1번이네. 그래서 읽는 독자들한테 슬픔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자, 2번 볼게요. A와 B는 모두 사건의 원인 이런 얘기는 둘 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3번 A와 B는 모두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인물에 대한 동정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A는 B와 달리 인물의 심리와 태도에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어. A는 B와 달리가 아니라 둘 다 모두 그러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B는 A와 달리 인물에게 앞으로 웃기시네. 둘 다 잘못했어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보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보기를 좀 차근차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이해했다.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봐라. 옥루몽은 주동인물의 성별. 자, 주동인물이라고 나오죠. 오늘 제가 뭐 이거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깊게 얘기하진 않을 텐데 이거 한참 설명을 해야 돼요. 주동인물을 주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다른 겁니다. 주된 인물은 뭘 말하는 거냐면 주인공급 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동인물이라고 하면 물론 주동인물은 대부분 다 주된 인물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된 인물과 주동인물이 같다라고 나도 사실은 큰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개념적으로는 다릅니다. 주동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전달하려고 하는 주제 형상화, 그 주제가 이루어지는데 주제 형상화에 기여하는 인물들을 주동인물이라고 불러요. 보통은 주된 인물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읽어볼게요. 옥루몽의 주동인물들은 성별, 신분, 처지를 떠나 당당한 태도를 뚜렷한 가치관에 입각해서 주체적이고 일관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한다. 부조리한 것에 미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 말, 행동 등이 일치하는 군자로서의 특징. 자, 이 글 속에 나오는 주동인물들은 군자로서의 특징을 보여준다. 자, 반면 반동인물은 주동인물의 반대겠죠? 주제 형상화를 방해하는 인물들입니다. 주제 형상화를 방해하는 인물들이고요. 보통은 악인들로 등장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악인이 전부 다 반동인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소설에서 악인들은 반동인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걸 뿐이지 악인이 곧 반동인물은 아닙니다. 반동인물은 주제 형상화를 방해하는 인물이에요. 자, 반동인물들은 소인의 부류에 해당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행동하여서 용렬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니까 주동인물은 군자 같고요. 반동인물은 다 소인들이랍니다. 자, 그리고 때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부건세 등을 이용하여 목적을 이루려는 태도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군자와 소인의 인물형의 대립. 자, 이걸 속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대립은 군자로서의 특성을 보이는 인물들을 부각하고 있다. 왜 이런 구조를 취했느냐? 군자로서의 인물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기생인 여성도 이게 특이한 점이죠. 여성도 군자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이 작품이 신분이나 성별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덕성을 앞세우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 본문이란다. 보기가 매우 긴데 이야기 간단하네요. 그죠? 주동 인물은 군자적 성격, 반동 인물은 소인적 성격. 왜 이렇게 대비했느냐? 주동 인물의 군자로서의 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 자, 일단 그러면 보기는 다 이해했고요. 문제가 적절치 않은 걸 찾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자, 1번. 황자사가 강남홍을 이해로 달래기도 하고 위세로 협박하기도 한 것은 용렬한 태도를, 못난 태도죠. 변변치 못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그가 소인의 부류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1번 당연히 맞는 말이고, 2번 황자사가 천중절의 경도회를 방편으로 삼아 어떤 절기의 행사를 방편으로 삼아서 강남홍의 지조를 강제로 꺾고자 한 것은 강남홍과의 대립을 초래해서 강남홍이 지닌 자 소인과 군자를 보여주는 거죠. 대립을 통해서 강남홍이 지닌 군자의 특성을 부각한다. 보기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3번 부와 건세를 이용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은 황자사의 태도는 양공자의 사랑을 이루겠다는 강남홍의 의지를 촉발시킴으로써 자 그럴싸해 보이죠. 그렇지만 잘못된 선지죠. 뭐 때문이에요? 부와 건세를 이용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은 황자사의 태도. 자 황자사의 이런 태도는 공자와의 사랑을 이루겠다는 강남홍의 의지를 촉발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을 난 꼭 이룰 거야. 이게 아니라 이제 끝났어. 절망적이고 죽음을 선택한 것이니까 3번은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은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태연히 웃으면서 황자사의 자신에게 행한 행동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강남홍의 태도 뭐라고 했어요? 나 같은 천기를 네가 힘으로 하는 것은 네 채통에 안 맞다. 첫 번째 만났을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자, 이것은 부조리한 건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군자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 오케이. 5번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준다는 황자사의 말에 미혹되지 않고 굴삼녀를 쫓겠다라고 하는 강남홍의 태도는 군자의 특성이 신분이나 성별의 구애됨이 없이 나타나. 이것도 보기에 나왔죠? 여성도 이런 특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설명을 한참 했죠. 그죠? 그게 좀 길어서 한참 설명을 했는데 아까 선생님 서두에 말한 것처럼 줄거리를 어떻게 내가 처리할 것인가, 줄거리 없이 있는 그대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좀 마음이 좀 안 보면 불안하니까 줄거리를 내가 좀 커버를 하고 볼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현명하게 판단을 해보시고 복습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